워터, 1유로, 워터.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지만 파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는 흑인들이 다가오기만 해도 움찔하곤 했다. 나도 모르게 검은 피부를 가진 그들을 보면 무섭다는 느낌이 들어 긴장하곤 했다. 그 이유는 뭘까? 흑인들은 못 살고 나쁜 짓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즉각적으로 떠올랐던 것 같다. 내가 백인도 아니고 지금까지 흑인에게 피해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걸까? 헐리우드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나도 모르게 흑인을 무시하는 백인처럼 생각하는 걸까? 뜨거운 여름에 생수 한 병 팔겠다고 워터 소리치며 목이 찢어져라 장사하는 저 청년을 경계하는 내 생각은 과연 누구의 생각일까? 어쩌다 이렇게 세팅이 된 것일까? 에펠탑 앞에서 기념품을 파는 흑인들은 범죄자가 아니다. 소매치기나 사기꾼도 아닌데 괜시리 지레 겁을 먹는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일 뿐이다.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그들을 범죄자처럼 생각하는 그 믿음은 누가 만들어 놓은 생각일까? 누군가 니하오 하며 놀리는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불같이 화를 내며 싸웠다는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봤다. 어떤 상황이었을까? 정말 눈을 옆으로 찢어가며 원숭이 흉내내며 동양인을 비하했을까? 뉘앙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니하오라고 불렀다고 인종차별이라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다. 어떤 상황인지 알기도 전에 인종차별이라 판단하기보다 도대체 어떤 상황인 건지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 보려 한다. 특히 파리 13지구는 차이나타운이 크게 형성되어 있어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다. 혹시 파리 시내에 중국인들이 많다 보니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 얼굴을 구분하기 어려워 동양인들만 보면 니하오라고 부른 것을 오해한 건 아닐까? 마치 옛날 우리가 외국인들만 보면 헬로우 하며 미국 사람이라 생각했듯이 말이다. 내가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는 것일까? 어느 사회나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다만 혹시나 우리와 그들의 문화 차이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실제 현지에 거주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며칠간 파리 여행으로 이 상황을 알 수는 없다. 여행 전에 걱정했던 인종차별을 겪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어쩌면 인종차별을 파리에서 관광객이 경험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고 싶다. 니하오. 그들이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아니야, 난 한국 사람이야. 비슷하지? 그래, 아시아 사람은 비슷해서 구별하기 어려워. 사실 나도 너가 프랑스 사람인지 독일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렵거든. 어린 시절 어디선가 들었던 식구에 나오는 미라보 다리. 미라보 다리 아래 세느강은 흐르고 우리의 사랑도 흘러내리네. 미국에만 있는 줄 알았던 자이의 여신상이 있는 그흐넬르 다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에 나온 비르 아켐 다리. 파리 여행 전 몇 번이나 돌려봤던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비 내리는 알렉산드르 3세 다리. 파리에 대한 환상과 판타지를 만들어준 프랑스 영화 뽕네프의 연인들. 그 영화의 배경인 시테섬에 놓여있는 뽕네프 다리를 포함한 영화에 등장한 세느강에 놓인 다리를 한 번씩 다 건너보고 싶다. 세느 강변을 산책하거나 마라톤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중세품의 멋진 건축물이 강물에 비치고 금발의 미남 미녀들이 달리는 모습이 CF의 한 장면 같다. 관광객들은 세느 강변을 따라 걸으며 여유로움을 즐기고 있다. 저녁 불빛을 받으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보이는 세느강 풍경은
영화 속 이미지와 다르게 그저 평범하다. 어느덧 저 멀리 뽕네프 다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영화에서만 보던 뽕네프 다리를 파리에서 직접 보게 되니 감격스럽다. 1992년에 상영한 영화 뽕네프의 연인들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자유로운 영혼이랄까? 내게는 기괴하고 조금 불편한 느낌이 들었던 사랑 영화였지만 파리를 배경으로 두 사람의 처절한 사랑의 몸부림은 그 당시 어린 마음에 처연하게 느껴졌다. 두 번 보기는 부담스러운 영화였는데 30년이 지나 얼마 전 예술영화관에서 다시 보게 된다. 줄리엣 비노시는 영화 속에서 여전히 아름답고 매력적이지만 남자 배우 드니 라방의 자학적인 사랑은 아직도 마음이 편하지 않다. 파리 세느 강변에 있는 뽕네프의 다리를 바라보고 있으니 지난 세월이 영화처럼 지나간다. 영화에 관련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영화 주변보를 계속 맴돌았고 차선책으로 공연 이벤트를 공부한 후 관련 업종에서 일했으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오랜 세월 부유하듯 살아왔다. 그 긴 시간이 한여름 밤의 꿈처럼 흘러 지나간 듯 싶다. 그래, 맞아, 여기야. 추억의 뽕네프의 다리가 눈앞에 펼쳐지니 신기하다. 영화 뽕네프의 연인들의 실제 촬영은 이곳이 아닌 다른 장소의 세트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촬영했다. 영화 속에 나온 다리 끝에 두 건물이 기억에 남았는데 그 건물 중 하나는 현재 공사 중이다. 영화 중간중간 뽕네프 다리 위에서 술 마시던 비밀스러운 그들만의 아제트, 반원 형태로 둥글게 돌로 만들어진 긴 의자 앞에서 셀카를 찍고 있으니 금방이라도 줄리엣 비노시가 뛰쳐나올 것 같다. 내 청춘의 한 시절에 본 영화 속 현장으로 온 것이다. 30년이 지나서 말이다. 밤이라면 야경이 근사했을 텐데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 한 점 없는 다리 위에 있으려니 더워도 너무 덥다. 더 뜨거워지기 전에 다음 코스를 향해 움직여 본다. 얼마 전 화재로 타버린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노트르담 성당 앞에 도착했다. 고딕 양식은 뾰족한 첨탑이 올라가 있고 전체적으로 선이 쭉쭉 뻗어 있는 건축 양식을 말한다. 아쉬운 건 좀 더 가까이 근접해서 자세히 보고 싶었으나 복원 공사 중이어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돈 없는 문인들이 오면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글을 쓸 수 있는 타자기가 있다고 하는 책방 섹스피어 앤 컴퍼니에 도착했다. 해밍웨이가 즐겨 찾던 단골 서점이라기에 관심 있게 둘러본다. 서점 옆에 같은 상호의 카페가 있는데 운영자가 동일한지는 모르겠다. 수많은 관광객이 서점에 다녀가지만 대부분 구경만 하기에 서점 운영이 조금 걱정스러웠다. 이른 아침인데도 벌써부터 관광객들이 세느강 주변과 뽕네프 다리 근처에 넘쳐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사람 많은 관광지는 앞으로 안 올 듯 싶다. 이제 파리의 주요 지점은 한 번씩 다 훑은 셈이니까 앞으로는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려 한다. 미드나잇 인 파리, 영화 속 한 장면이 뚜렷하게 기억나는 곳이 있어 그곳으로 찾아간다. 구글 맵으로 미리 저장해뒀기에 찾는 게 어렵지 않았지만 너무나 평범한 장소라서 화면과 잘 매칭되지 않는다. 과거로 가는 자동차를 타는 생 에티엔 뒤몽 성당. 영화 속 주인공이 앉아있던 그 성당 계단에 똑같은 자세를 취해본다. 이곳에서 밤 12시 골목을 지나는 차를 타고 과거의 파리로 가는 설정이다. 영화 속에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한 중요한 장소이기에 관광객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다. 의외로 이곳을 지나는 관광객도 현지인도 거의 없다.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의 영화 장면처럼 한컷 멋지게 찍고 싶었는데 한 손을 앞쪽으로 뻗어서 얼굴만 나오는 셀카를
찍을 수밖에 없어 아쉬웠다. 좀 기다렸다가 지나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주인공이 앉았던 자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사진을 찍다 보니 계단 한쪽 끝이 낡아서 맨질맨질하게 윤이 난다. 광장 쪽에 있는 계단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무슨 행사가 있는지 스태프들이 분주히 꽃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바로 그 옆으로 볼테르, 루소, 빅토르 위고, 퀴리 부인 등의 묘가 있다는 팡데온 신전이 있다. 신들이 사는 신전에 저분들을 모시게 된 건 어떤 이유일까? 팡데온 신전 앞에서 사진 한 장만 찍고 그냥 지나친다. 3층 아파트를 내려와 무프타르 거리를 지나 릭생부르 공원 쪽으로 내려가는 해밍웨이. 그가 산책했을 거리를 따라 릭상부르크 공원까지 따라왔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화장실도 급해서 공원 앞에 있는 버거킹에 들어간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진 무인 자판기로 햄버거를 주문하는데 맨 마지막 결제 부분에서 꼭 에러가 난다. 어떤 이유일까? 동영상으로 찍어두면 좋을 텐데 손에 든 게 많아서 촬영이 쉽지 않다. 출력된 종이에 번호를 들고 기다리는데 카운터에 있는 직원이 계속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3, 4번을 부르는데 아무도 그쪽으로 가지 않기에 눈치를 보니 내 번호를 부르는 것 같아서 뒤늦게 카운터에 번호표를 내민다. 버거킹 스텝은 20대 초반의 남학생인데 아무런 표정 없이 계산기만 두드린다. 신용카드를 내미니 앞쪽에 신용카드 단말기에 꽂으라고 한다. Out of order. Confirm? 계속 에러가 나는데 불어로 뭐라고 하는데 알아들 수가 없다. 단말기에 있는 영어를 스텝에게 보여주니 단말기 버튼 중 맨 오른쪽 노란색 버튼을 누른다. 아마 확인 버튼을 내가 누르지 않아서 그랬나 보다. 콜라 한 잔 먹기가 참 쉽지 않다. 시원하게 콜라 한 잔 먹고 2층에 있는 화장실로 간다. 역시나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서 소변을 보려는데 10대 후반 여자애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바로 옆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친다. 민망하고 당황스러워 소변을 볼 수 없는 중년아재. 도저히 적응이 안 되는 화장실 문화다. 슬금슬금 여학생들 눈치를 보며 겨우 소변을 보고 나온다. 룩상부르 공원. 영화에서 많이 봤던 깍두기처럼 썰어 놓은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반쯤 누울 수 있는 의자에 기대 연못을 향해 길게 발을 뻗은 모습을 사진 찍고 싶었지만 날씨가 너무 덥다. 나무 그늘로 햇빛을 반쯤 가린 의자로 자리를 옮겨 앉아 미드나잇 인 파리의 테마 음악을 듣는다. 좋다. 날씨가 선선하면 더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며 점심 식사를 하러 13구역 차이나타운 쪽으로 이동한다. 깜짝 놀랐다. 이곳은 파리인가 중국인가? 마치 상해나 마카오를 온 듯하다. 건물은 유럽식이고 가끔 서양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다. 아시아 사람들을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보니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반갑다. 노점 상인들도 중국인이고 거리의 간판도 중국 간판 일색이다. 놀랍다. 세계 어느 곳을 가더라도 이렇게 차이나타운을 형성하는가 보다. 그들의 공동체 능력에 탐복하게 된다. 점심 식사로 가는 곳은 베트남 음식점 포범. 점포 규모가 크지 않아 자리가 없을까봐 걱정했는데 점심시간이 살짝 지나 다행히 한 좌석이 남아있다. 메뉴판에 써있는 두 번째 추천 국수를 선택하고 찡따오 맥주 한 병을 시켰다. 고수향이 화장품 냄새로 살짝 느껴져 자주 먹지 않았던 베트남 국수지만 국물을 몇 번 먹어보니 그 맛이 진국이다. 10유로밖에 안 하는 저렴한 가격에 닭고기가 듬뿍 들어있는 쌀국수를 먹을 수 있는 곳이 파리에 여기 말고 또 있을까 싶다.
파리 13구 차이나타운 끝자락에 있는 현대적 인물 이탈리에 듀에 도착했다. 날씨가 더워 에어컨 바람을 빨리 쏘이고 싶어서 뛰어 들어가고 싶은데 경비원이 일일이 가방 검사를 한다. 재미있게도 이 정도 규모의 대형몰에 화장실이 1층에만 2개 있고 더구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지하철 게이트처럼 회전바가 설치된 입구가 있고 그곳에는 직원이 돈을 받고 있다. 아주 급한 상황이 아니었기에 다음 코스로 이동한다. 벌써 4번째 가는 몽마르트 언덕. 지금까지는 관광객이 몰리지 않는 시간에 갔지만 이번에는 일부러 사람이 많을 때 찾아간다. 관심 있게 관찰하고 있는 오른쪽 둘레길의 팔찌 사기단을 보기 위해서다. 사람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앙베르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인파에 휩싸여서 걷기조차 힘들 지경이고 날씨는 더워도 너무 덥다. 몽마르트 언덕 오른쪽 둘레길에 팔찌 사기꾼들도 더위를 피해 그늘에 들어가 있고 적극적으로 호객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다만 계속 니하오, 곤니찌와 등을 말하며 멀찌감치 떨어진 나무 그늘 아래서 호객 행위를 한다. 모른 척 하면 된다. 신경 쓰지 않고 가던 길을 뚜벅뚜벅 가면 되는데 유튜브 동영상은 왜 그렇게 자극적인 영상들만 가득할까? 자신을 아티스트라고 소개하며 선물이라고 건네는 팔찌를 의심 없이 받게 되면 엄청난 바가지 요금을 내야 한다. 일반 나일론 끈을 작품이라고 소개하며 한번 팔목에 채우면 $50 이상을 요구한다. 그들을 사기꾼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공짜로 선물한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접근해서 손목에 끈을 채우려 할 때 의사표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너무 쫄 필요도 없고 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막말로 만약 사기당하면 까짓 $50 줘버리고 말자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30년 전부터 몽마르트 팔찌단의 악명을 듣고 있었는데 실제 와서 보니 그렇게 두려워할 상대들이 아닌 것 같기 때문이다. 파리에서 즐길 일이 수없이 많은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 과민하게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나는 궁금해서 계속 팔찌 사기단을 만나는 둘레길로 올라갔지만 푸니쿨라에 탑승하면 팔찌 사기단과 만날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니 안심해도 좋다. 막연한 불안은 공포심을 불러올 수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군것질을 안 하는데 더워서 아이스콘을 하나 물고 내려오니 그나마 좀 살 것 같다. 폭염이 장난이 아니다. 이제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다. 봉주르. 오늘도 어김없이 퇴근 전 단골 주점인 호테라 비스트로에 들린다. 공각기동대 여전사 같은 종업원이 있는 곳. 숙소에서 가깝고 친절하기에 자주 찾는다. 카운터에 서서 마시면 맥주가 3.5유로, 큰 걸로 마시면 7유로다. 오후 5시에 일하는 스텝이 바뀌었다. 남자 둘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그중 한 명은 아프리카계로 이렇게도 피부가 거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내게 보여준 친구다. 저녁 타임에 일하는 직원은 처음 보는데 그가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넨다. China? No. Korean. You know Korea? I know. Nice to meet you. 그가 먼저 악수를 청해온다. 이 친구 얼굴에서 전혀 한국인 얼굴이 없는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란다. 우리는 형제라고 친한 척 하는데 이거 농담이지? 이 친구는 아프리카계라서 얼굴이 완전 까만데 엄마가 한국 사람이라고? 나름 유머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뉘앙스를 이해 못하겠다. 함께 일하는 파트너는 자신의 섹스 선생이라며 실 없는 농담도 던진다. 영어를 잘하면 같이 농담 따먹기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그 친구의 빠른 영어를 듣는 게 마치 리스닝 테스트 같아서 은근히 신경 쓰인다. 유쾌한 친구다.
외국 관광객이 찾지 않는 현지인 술집에서 혼자 맥주를 며칠째 마시고 있다. 여행 전 혹시나 인종차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맥주 맛도 좋고 친절한 파리 사람과 편안하게 한잔하는 즐거움을 매일 만끽한다. 여행은 이제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